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2021년 제1회 대기환경 산업기사 기출보건문제 해설을 맡게 된 신은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그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줘야 될 것은 이 기출보건문제가 수험생이 제공한 내용을 가지고 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흡사하지만은 기출된 문제라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해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연소시 질소산화물이 발생되는 기전과 방지 방법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여기 가나다 세 문제입니다. 그리고 6점이 배점이 되었으니까 하나당 2점, 2점, 2점이 부여되겠습니다. 먼저 그 서멀락스란 무엇인가? 또 두 번째는 퓨얼락스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연소 조건을 개선하여 질소산화물을 방지하는 방법 세 가지를 적으시오.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 원래 공기 중에 산소가 21%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소가 부피비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렇게 79%가 있다고 하면 어떤 연료가스를 태울 때 이 중에 질소와 산소의 연소 반응은 거의 ENO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일산화질소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일산화질소가 이런 연소 반응식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온도에서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그 질소산화물을 갖다가 우리가 열적 질소산화물이라고 해가지고 서멀락스라고 합니다. 이 서멀락스는 이제 그 정의가 뭐냐면 연소용 공기 중 산소가 고온에서 유리되어 공기 중에 질소 분자 N2를 산화시킴으로써 생성된 질소산화물 이렇게 이제 쓰면 답이 되겠는데 조금 더 부연한다면 즉 공기 중에 질소를 기온으로 하여 이 고온이 어느 정도 이상이냐면 1300도C 이상의 고온이 연소 과정에서 발생을 해야지 지금 여기 설명한 일산화질소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온에서 생성된다. 이 반응을 또 젤도비치 메커니즘, 젤도비치라는 학자가 이 연소 반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젤도비치 메커니즘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멀락스의 공기 중에 산소가 고온에서 유리돼요. 이 고온이 몇 도다? 1300도씨 이상이다. 유리되어 공기 중에 질소 분자를 산화시킴으로써 생성되는 질소산화물이다. 그 반응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반응식이 있고 이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한다? 젤도비치 반응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퓨얼락스는 뭐냐? 퓨얼락스는 뭐냐면 연료 중에 탄화수소가 공기 중에 질소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그러한 질소산화물로 연소 온도의 영향은 낮지만 산소 농도가 높을 경우에 발생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산소 농도가 높을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연소 조건을 개선하여 질소산화물을 방지하는 방법 세 가지를 쓸 때 산소 농도를 낮추면 되잖아요. 산소 농도를 낮춘다는 건 뭐냐면 공기비를 갖다가 조금 낮게 해서 저산소로 연소시킨다든지 저공기량으로 연소시킨다든지 그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세 번째에 연소시 질소산화물 생성 억제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저온으로 연소시킨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 그냥 저온, 연소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저공기로 연소시킨다는 말도 되고 또 공기비를 낮추어 연소시킨다. 이런 식으로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쓰면 채점자가 거기에 맞는 정답을 또 맞춰가지고 채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실 또는 버너라는 것은
그 물질을 태우는 그러한 장치죠. 버너미 연소실의 구조를 개선하여 연소시킨다. 뭐냐? 어떻게 개선하느냐? 연소구역 냉각법. 왜냐하면 온도가 되게 높으면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연소구역을 냉각하여 연소시키는 버너미 연소실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4번, 5번입니다. 배출가스를 재순환하여 연소시킨다.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연소용 공기에 일반 냉각된 배출가스를 혼합하여 연소실로 보내어 연소한다.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질소산화물이 발생되니까 냉각된 배출가스를 다시 섞어서 연소 온도를 좀 낮춰가지고 연소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배출가스 재순환 연소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단 연소. 여기서 2단이면 단을 2개로 해가지고 2단 연소를 행한다. 이 2단 연소는 뭐냐면 버너의 이론 공기량의 88에서 95%의 공기를 넣어서 일단 이론 공기량이 100%가 아니니까 불완전 연소가 되겠죠. 그래서 불완전 연소를 시키고 이를 다시 다른 연소실로 보내서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에어포트로 10에서 15%의 공기를 넣어서 한 번 더 연소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높은 온도를 갖다가 높은 온도를 가진 연소실에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낮은 온도에서 일단 연소시키고 불완전된 걸 다시 한번 연소시키는 2단 연소. 그래서 사실은 지금 3가지를 쓰려는데 이 중에서 3가지를 쓰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성한다면 4번 배출가스 재순환 연소 이렇게 쓰고 또 2단 연소,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온 연소, 저공기 연소, 버너미 연소실 구조 개선 이렇게 쓰면 아주 훌륭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잘 보시면 과거에 기출된 문제를 쭉 제가 훑어봤을 때 질소산화물의 발생과 또 거기에 따르는 방지 방법, 이 문제가 꾸준히 계속 나왔다는 거, 기출문제로서 많이 출제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확실히 좀 알아두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관성력 집진장치의 장단점. 관성력 집진장치. 사실 관성력 집진장치, 우리 집진장치가 몇 가지가 있죠? 6가지가 있죠. 중력, 같이 좀 따라 해봅시다. 중력, 그 다음에 관성력, 그 다음에 원심력, 그 다음에 세정, 여과, 전기. 이거는 머릿속에 항상 입력해 두셔야 됩니다. 집진장치 기출문제에 나오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6가지 집진장치를 확실히 알고, 그 중에서 이제 관성력 집진장치라고 하는데 사실은 산업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집진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나왔으니까 여기에 장단점 2가지씩 쓰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4점이니까 한 가지에 1점씩 부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장점 보면 구조가 간단하고 안전하며 압력 손실이 적다. 이건 뭐냐면 이제 장치 내에 어떤 방해판이라는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입자가 그 방해판에 부닥쳐서, 왜 부닥치냐, 그 부닥치게 설치해 놓고 입자가 가진 관성력에 의해서 그 방해판에 붙어 가지고 집진되는 것인데, 그래서 구조가 간단하고 안전하며 압력 손실이 적고 또 고온가스의 처리가 가능하고, 왜냐하면 장치 내의 그 방해판이라는 것이 거의 그 철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온가스의 처리가 가능하고 고농도의 함진가스의 전처리용으로, 전처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는데, 6가지의 집진장치 중에 중력 집진장치, 관성력 집진장치, 원심력 집진장치 이 3가지가 전처리용 집진장치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세정, 여과, 전기는 이제 고도 집진장치라, 굉장히 높은 효율을 가진 집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집진 효율이 낮다. 거의 뭐 70% 이하의 집진 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정이나 여과나 전기는 거의 90% 이상의 집진 효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집진 효율이 낮다.
집진율이 낮은 이유는 뭐냐면 미세입자가 제거가 안 된다. 그래서 미세입자의 제거 곤란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성력 집진장치의 장단점 2가지씩을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애우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전처리용 집진장치는 3가지가 있다. 중력 집진장치의 대표적인 장치는 침강실, 세틀링 챔버라고 하는 침강실, 그 다음에 관성력 집진장치, 그 다음에 원심력 집진장치, 사이클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먼지의 비표면적이 3배가 될 경우에 입자의 직경은 몇 배가 되는가? 여기서 이제 먼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구형의 먼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구형의 직경이 dp일 경우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보통 비표면적을 물어볼 때 비표면적은 입자의 최적분의 그 입자의 표면적입니다. 그러면 표면적의 그 공식은 4파이R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최적은 3분의 4파이R 3승입니다. 근데 여기는 반지름으로 R로 되어 있죠. 반지름. 이걸 갖다가 이제 dp 직경으로 고치면 숫자 지워지고 하면 결과적으로 dp의 분의 6이 됩니다. 비표면적은. 그런데 비표면적이 3배로 될 경우에, 그리고 처음에는 dp분의 6인데 두 번째는 3배로 되니까 dp분의 2가 되죠. 그러면 요거 dp가 지워지고 3분의 1이 됩니다. 즉 입자의 직경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표면적이 3배가 되면 입자의 직경은 3배로 줄어든다. 즉 수박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굉장히 지름이 큰 수박하고 똑같은 수박 속의 내용이 똑같은 게 이렇게 3개가 있어요. 3개 수박이. 그러면 여기에 알갱이의 최적이 3개로 나눠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큰 수박의 표면적하고 작은 수박의 표면적하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 작은 3개의 수박의 표면적이 훨씬 큰 것보다 많아요. 3배나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옥테인. 화학식을 갖다가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옥테인 하면 그 8개거든요. 문어를 옥토퍼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8개, 문어 다리가 8개예요. 그래서 옥테인이라고 하는데, 옥테인에 대해서 물으면 답하시오. 옥테인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적고 또 거기에 질소를 포함해서 적으라. 그 두 번째 옥테인의 중량비를 기준으로 공연비, 이론 공연비를 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 나중에 그 연소 계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소 반응식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가 그 옥테인이라는 요 화학 물질을 동남아 여행 갔을 때 주유소에서 봤어요. 주유소에서 보니까 휘발유를 넣는 그 주유소인데 옥테인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옥테인이 휘발유인 거예요. 휘발유의 주성분이 옥테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휘발유니까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옥테인의 연소 반응식을 쓰면 C8H18, 저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드린 바 있는데, 먼저 연소 반응식일 때 처음 먼저 연소되는 물질이 여기 있다면 무조건 뭐라 그랬죠? 그 물질과 산소랑 반응시키라 그랬죠. 첫 번째. 그리고 연소돼서 나오는 물질이 여기 보세요. C하고 H가 연소되면 딱 나오는 게 2가지밖에 없어요. CO2하고 H2O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반응식을 쓰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게 C8, H18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C의 개수를 맞추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의 반응식에서 C의 개수를 맞춘다. 지금 왼쪽엔 C가 8개죠. 그 여기는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8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H, 수소의 개수를 맞춘다. 여기 하나의 법칙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어떠한 탈 수 있는 물질이 앞에 나와도 이 방법대로
연소 반응식을 세우면 다 연소 반응식을 완벽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수소의 개수를 맞춰라. 수소가 여기 지금 옥테인이 18개 있죠. 그런데 여기 H2O가 지금 2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18개를 맞추려면 9를 쓰면 되죠. 왜냐하면 2, 9, 18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반응 오른쪽에 지금 이 8CO2와 9H2O는 완벽하게 연소 가스입니다. 이 연소가스, 완벽한 연소가스를 가지고 이제 O2의 개수를 맞추는 겁니다. 왼쪽에 연소하는 왼쪽에 연소 개수를 O2의 개수를 맞추는데 보세요. 지금 여기 8CO2의 산소의 개수는 얼마예요? 28이 16개이죠. 그리고 여기 H2O의 산소의 개수는 9개잖아요. 그러면 25개죠. 산소가 25개거든요. 그런데 여기 맞추려고 그러니까 여기 O2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25개를 맞추려고 하니까 2분의 25 이렇게 하면 되겠죠. 2분의 25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연소 반응식에서는 분자로 써도 되고 소수점으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2분의 25니까 12.5잖아요. 이 12.5가 됐죠.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질소를 포함해서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12.5O2의 산소는 어디서 가지고 오죠? 그냥 산소 100%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공기 중에서 갖고 오죠. 공기 중에서 갖고 오는데 산소의 3.76배가 질소예요. 왜? 아까 산소가 21%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질소가 79%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질소는 산소의 몇 배냐 하면 21 나누기 21분의 79 이렇게 이 배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3.76이라는 배수가 나오거든요. 계산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산소의 몰수가 12.5인데 그거의 3.76배가 질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소 반응식에서 질소는 그대로 반응식 연소가스에 그대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뭐 질소산염이 나온다. 그래도 그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그대로 들어간 게 그대로 나왔죠, 여기.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완전 연소 반응식을 이렇게 쓰면 가를 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량비를 기준으로, 이 중량비라는 게 중요해요. 이론 공연비 AFR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부피비로 구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중량비로 구하는 게 있어요. 지금 부피비로 구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지금 왜냐하면 이 연소 반응식에서 앞에 개수만 가지고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 기준 공연비로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분모의 AFR이 fuel, 연료분의 공기의 비거든요. 연료분의 공기의 비. 그러니까 연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연료가 지금 옥테인이잖아요. 옥테인의 분자량 얼마죠? 옥테인의 분자량 12 곱하기 8 플러스 18 하니까 얼마요? 114가 됐어요. 그래서 114g/몰이 되는 거예요. 분모에는. 그러면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공기라 그랬죠. 공기는 보세요. 공기는 12.5 곱하기 3.76에다가 질소 그만큼 있고 산소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59.5가 돼요. 59.5몰. 59.5몰에 공기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28.89예요.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15.08. 사실 비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분자는 공기고 분모는 연료다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그대로 15.08만 써도 돼요. 비율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공기가 왜 분자량이
28.89인지 계산해 볼까요? 산소가 21%고 질소가 79%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산소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16 곱하기 2니까 32 곱하기 0.21 플러스 N2는 14죠. 그러니까 두 개니까 28 곱하기 0.79 하면 28.89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기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28.89가 공기의 분자량이라는 걸 그냥 외워두시면 되고, 만약에 그걸 모른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공기의 분자량을 구하시면 된다. 하나씩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걸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게 기준의 공연비 원래 15.08이 답이에요. 그런데 아까 AFR은 부피비도 있다 그랬죠. 부피비. 그래서 참고로 부피 기준의 AFR을 한번 구해봤어요. 요거는 여기 연소 반응식에서 요거 1몰이죠. 1. 1몰이니까 1이에요. 1몰. 분모의 연료 1몰 분에 공기는 12.5에다가 12.5 곱하기 3.76이니까 12.5 곱하기 1 플러스 3.76, 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이게 59.5가 돼요. 부피비는. 그래서 이것도 분자 분모가 무엇이다를 갖다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59.5가 부피비의 AFR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가끔 또 있어요. 지금은 무게비로 구하라 AFR을. 그래서 이제 다음 시험에는 또 부피비로 구하라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뭐의 공기연료비, 즉 공연비냐, 이걸 줄여서 공연비라고도 합니다. AFR을. 뭐의 공연비냐? 옥테인의 공연비라는 거예요. 옥테인의 공연비. 제가 이제 다른 연도의 기출문제를 보니까 이 공연비를 AFR을 옥테인이 아니고 프로페인의 공연비를 구하라 이런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구할 수 있냐면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식을 완벽하게 쓰고 이런 식으로 몰비를 따지면 그거 프로페인의 또는 뷰테인의 공연비를 구할 수 있다. 이거 응용입니다. 지금 2021년도 제1회에는 이렇게 옥테인의 공연비를 구하라 그랬는데 다른 연도에는 옥테인이 아니고 다른 물질 막 다른 걸 해도 이렇게 이런 방식에서 구할 수 있다. 이걸 갖다 확실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5번 문제입니다.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충전탑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 각각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제 충전탑의 어떤 대략적인 계략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충전탑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서 흡수액을 뿌려줘요. 이렇게 뿌려줘요. 비처럼 뿌려주고 여기에 충전재. 여러분 충전재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그만 어떤 그 표면적이 넓은 그러한 그 충전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지 알겠지만 뭐 링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 안장처럼 생긴 새들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꽃처럼 생긴 텔러릿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들 충전탑을 공부할 때 배우셨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쌓여 있습니다. 한 두 개 층으로 쌓여 있으면 여기서 이제 물이 떨어지면서 그 충전재를 통과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면 유해가스가 들어가요. 그러면 유해가스하고 이 충전체 사이를 지나가면서 흡수액과 접촉이 되면서 흡수가 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그런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홀드업이 뭐냐, 로딩이 뭐냐, 플러딩이 뭐냐, 이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점이라 그러면 하나에 1점씩 했는데 처음에 홀드업이 뭐냐, 흡수액을 통과시키면서 유량 속도를 증가시킬 경우에, 그러니까 흡수액이 여기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여기 유해가스가 이렇게 통과돼서 깨끗한 공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유량 속도를 증가시킬 경우 충전층 내의 액 보유량이 증가하게 되는 상태. 이 보유량이 클수록 충전탑의 압력 손실이 커요. 왜냐하면 흡수액이 이 충전재와 이렇게 충전재를 흘러내리게 되는데 그 흘러내리는 흡수액과 충전재가 머금고 있는 그러한 그 액 보유량이 증가하는 상태를 갖다 홀드업이다. 이 홀드업 보유량이 커지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는데 액이 차 있으니까 압력 손실이 커지겠죠. 이러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딩이 뭐냐, 로딩. 로딩은 뭐냐면 이 홀드업 상태에서 계속해서 유속을 증가시키면 액의 홀드업이 급격하게 증가되는데 너무 증가되면 또 유해가스가 처리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액의 홀드업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상태를 로딩. 나 로드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로딩. 그 다음에 플러딩이 뭐냐? 플러딩은 로딩 포인트를 초과하도록 가스 유속을 증가시키면 이제 이 가스 유속을 계속해서 여기 홀드업 증가시키고 로딩 더 증가시키고 이거 더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홀드업이 급격히 증가되어 가스가 흡수액 중으로 분산하면서 상승하게 되는 현상. 플러딩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홍수가. 범람점을 말하는 것으로 충전탑의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전탑의 가스 유속은 플러딩 속도의 40에서 70 범위에서 운전하게 된다. 플러딩은 아예 이제 이 유해가스가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충전탑의 그 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운전하는 가스 유속은 이 플러딩 속도의 40에서 70% 범위로 줄여서 충전탑에 흐르는 유해가스 속도를 맞춰가지고 운전을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홀드업은 그 충전재 액 보유량, 충전재가 머금고 있는 액 보유량을 갖다가 홀드업이라고 한다. 또 로딩은 홀드업 상태에서 계속 유속을 증가시키면 액 홀드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러한 상태다. 그리고 또 로딩 상태에서도 잘 유해가스 처리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속을 더욱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완전히 범람하게 되는 거예요. 흡수액이. 그럴 때는 이제 그 유해가스 처리가 안 되는데 보통 플러딩의 40에서 70%를 여기 유해가스 처리 속도로 해서 운전하면 흡수탑을 제대로 가동시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홀드업, 로딩, 플러딩을 이렇게 설명할 때는 여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의 어떤 그 키워드, 액보유량 이런 게 들어가고 로딩은 뭐 부가점 이러한 액의 홀드업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상태 이런 정도. 그 다음에 플러딩은 로딩 상태를 초과해서 유속을 증가시키면 흡수액이 범람해가지고 조작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 그걸 플러딩이라고 한다. 그럼 실질적인 운전은 플러딩 속도의 40에서 70%를 운전하게 되면 흡수탑을 제대로 운전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이제 채점자가 부여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공기 중에 존재하는 먼지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스토크 직경과 공기역학적 직경을 각각 설명하시오. 그래서 하나 2점씩인데 스토크 또는 스토크스라고 해도 되고 직경은 뭐냐면 측경하고자 하는 입자와 동일한 밀도와 침강 속도를 갖는 입자의 직경 이렇게까지만 써도 돼요. 그래서 이제 해설을 하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저는 더 붙였는데 스토크 직경이 대상 입자의 밀도와 침강 속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측정하는 데 반하여 공기역학적 직경은 침강 속도만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덧붙인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공기역학적 직경, 보통 우리가 이제 공기역학적 직경을 공기역학경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입자의 직경을 나타낼 때는 얘를 정식으로 산업위생에서도 그렇고 쓰고 있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입자와 동일한
공기 역학적 성질, 즉 침강 속도를 갖고 단위 밀도가 이거 중요합니다. 1g/cm 세제곱센티미터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구형이어야 돼. 구형 입자의 직경을 말한다. 여기까지 써도 되는데, 요거 이제 첨언해서 입자 형태가 다르더라도 침강 속도가 같으면 동일한 공기 역학적 직경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기 역학적 직경을 설명할 때 중요한 거, 측정하고자 입자와 같은 침강 속도를 가져야 되고, 단위 밀도가 1g/세제곱센티미터가 되어야 되고, 구형이어야 되고, 이러한 조건을 키워드를 쓰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자면, 1g/세제곱미터를 1kg/세제곱미터로 고쳐서 한다 그러면 요거는 1000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물의 밀도랑 같아요. 그래서 입자상 물질은 물 밀도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2배다 그러면 2, 3배다 그러면 3 g/세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이제 가스상 물질 같은 거는 공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참고를 보시면 입자상 물질이 낙하하여 그 침강 속도의 입경을 측정하는 방법은 그 형태와 관계없이 직경을 알고 있는 구형 입자와 같은 속도로 낙하하면 그 구형 입자와 같은 크기로 간주한다 해서, 사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입자가 완전 구형인 입자는 거의 공기 중에 존재하지 않아요. 뭐 별게 다 있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생긴 것도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이렇게 구형 입자화 시켜서, 왜 그래야지 입경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침강 속도, 밀도 이런 걸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같은 입자 모양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나의 구형으로 생각해가지고 여러 가지 집진 장치의 어떤 그 입자의 처리 이런 걸 생각할 때에 하는 직경이 스토크 직경과 공기역학적 직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계속해서 이 직경을 설명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7번 문제입니다. 효율적인 후드의 설치 요령을 5가지 쓰시오. 요것도 이제 그 유해 가스상 물질이나 유해 입자를 근로자의 호흡기로 들어가기 전에 빨리 빼내가지고 처리하는 그러한 장치를 우리가 국소 배기 장치라고 하는데, 그 국소 배기 장치의 맨 앞에 나오는 게 후드입니다. 후드를 거쳐서 덕트를 지나고, 덕트를 거쳐서 이제 공기청정 장치, 이 공기청정 장치에는 유해가스 처리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입자상 물질 처리 장치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송풍기가 있어요. 송풍기. 그리고 이제 배기구, 바깥으로 나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이렇게 뺀다고 생각하면 되고, 대기 오염 방지 기술에서는 산업장일 수도 있고, 또 그게 거의 소각 시설 또는 화력 발전소 이런 데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덕트를 타고 공기청정 장치로 해서 공기청정 장치를 가동시키기 위한 송풍기를 거쳐서, 이거 여기서는 이제 굴뚝이 되겠죠. 배기구가 굴뚝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굴뚝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맨 앞에 유해 가스나 유해 입자를 빨아들이는, 흡입하는 그러한 장치의 설치 요령은 뭐냐면, 일단 개구면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구면을 크게 해서 후드로 들어오는 공기의 양을 많게 하면 결과적으로 송풍기에 로드가 많이 걸리고 전력비가 비싸게 되기 때문에
요령은 뭐냐면 개구면을 적게 한다. 후드의 개구면이라는 건 뭐냐면 후드가 이렇게 생겼다면 요 면입니다. 여기 정면에서 보면 후드가 네모나면 요 면이고요. 후드가 동그라면 그 원의 면적이 되겠죠. 그 면적을 적게 한다. 그 다음에 충분한 제어 풍속을 유지한다. 이 충분한 제어 풍속이라는 뭐냐면 충분하지 않으면 이 후드 앞에 있는 오염물질로 안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래서 제어 풍속을 VC라고 하는데 다른 말도 있어요. 제어 속도라고도 하고 포착 속도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 제어 풍속 대신에 제어 속도, 포착 속도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부적인 흡입 방식을 제한다. 전체적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범위에 공기를 흡입한다. 그래서 국부적인 또는 국소적인 이런 말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후드를 오염물질 발생원에 근접시킨다. 이 오염물이 여기 발생하면 근접시켜서 빨아들여야지 필요 송풍량을 또 줄일 수가 있고요. 5번째, 송풍기 선정 시에는 여유를 충분히 둔다. 왜냐하면 여유를 두지 않으면 이 오염물질이 완벽하게 빨아들이지 흡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를 충분히 두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필요 송풍량을 얻기 위하여 후드의 개구 면적을 되도록 작게 하여 흡입 속도를 크게 한다. 이거는 1번이랑 비슷한 말이죠. 1번이 같은 말이네요. 그래서 5가지 쓰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원심력 집진장치. 원심력 집진장치를 대표적인 게 사이클론이죠. 사용하여 사업장에서 집진 효율을 높이려고 블로우 다운. 많이 들어봤어요. 블로우 다운은 뭐냐면 원심력 집진장치의 효율을 높이는 그러한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채택하려고 한다. 이 방법에 의한 정의와 블로우 다운의 정의와 채택 시 나타나는 효과를 3가지 쓰시오. 블로우 다운은 사이클론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염물질 들어와서 선해류를 그리면서 여기 입자가 쌓이고 깨끗한 공기는 위로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가 사이클론인데 사이클론의 원추부 하단에서 외부 선해류가 내부 선해류로 바뀌어 상승 기류가 될 때 여기 이게 외부 선해류고요. 여기 올라가는 게 내부 선해류예요. 올라갈 때 여기 먼지가 쌓인 것을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더스트 박스거든요. 여기가 더스트 박스인데 여기에 쌓인 먼지가 딸려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스트 박스의 압력이 마이너스 압력이 되면 선해류에 난류 현상이 발생하여 집진된 입자가 재비산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가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처리가스량의 5에서 10%를 사이클론의 더스트 박스로부터 흡입하여 여기서 처리가스량의 5에서 10%를 빨아들여가지고 난류 현상을 억제하는 것을 블로우 다운이라고 한다. 그럼 이런 블로우 다운이 기대되는 효과는 3가지 쓰라고 했는데 일단 먼지의 재비산을 막아줘요. 먼지가 재비산되면 그 재비산된 먼지가 장치 바깥으로 나가서 집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째, 사이클론의 집진 효율을 증가시켜요. 당연히. 그 다음에 선해기류는 뭐냐면 입자가 들어온 함진가스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걸 선해기류라고 하는데 이 선해기류의 흐트러짐을 방지하여 유효 원심력을 증대시킨다. 원심력을 증대시키면 원심력 집진장치이기 때문에 입자의 처리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째, 장치 내벽에 먼지가 부착되는 것으로 인한 장치의 폐쇄 현상을 방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이제 블로우 다운의 기대 효과를 3가지 쓰면 되겠죠. 예, 9번 문제입니다. 연소 과정에서 열 평형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등가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등가비에 대한 정의와 관련 식을 적으라 그랬고요. 또 그 등가비를 우리가 이제 파이로 나타나는데 그 등가비 값에 대한 연소 관계를 적으시오. 1일 경우와 1보다 클 경우와 1보다 작을 경우에
등가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등가비의 정의와 공식은 이렇습니다. 등가비는 공연비의 역수로서 연소 과정에서 열평형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것만 적으면 됩니다. 연소장치의 연료 공급과 공기 공급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과잉으로 주입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기 공급이라는 건 뭐냐면 산화제가 얼마나 주입됐냐. 산화제가 공기 공급 중에 산소죠. 그래서 등가비 파이는 분자에는 실제 연료량 나누기 산화제의 비고 분모는 이상적인 연료량 나누기 산화제의 비다. 이거 이제 정확하게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이 등가비에 대한 연소 관계를 보시면 1일 경우에는 연료와 산화제의 혼합이 이상적인 경우로 완전 연소라고 그냥 연소 관계로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1보다 클 경우는 연료가 더 과잉으로 불완전 연소가 된다. 이제 불완전 연소만 써도 답이 되고 조금 더 첨언한다면 불완전 연소되니까 CO가 증가하고 질소산화물이 감소된다. 그래서 세 번째, 1보다 작을 경우 1보다 작으면 이 분모값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과잉되는 거예요. 2번이랑 반대예요. 연료가 부족한 경우로 완전 연소가 돼요. 이것도. 그렇지만 열 손실이 많아진다. 공기가 많아지니까 연소 온도가 낮아지면서 낮아진 연소 온도를 보충하기 위해서 열 손실이 많아지고 CO는 감소되지만 낙스는 증가되는 이러한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GC라고 하는데 두 개의 근접한 봉우리의 분리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분리계수와 분리도를 사용합니다. 이런 분리계수와 분리도가 괜찮아야지 GC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효율을 구하는 하나의 인자이기도 합니다. 이 용어에 관련된 내용을 식을 포함해 설명하시오. 각각의 식에 대한 인자를 정확하게 작성하시오. 그래서 분리계수를 D라고 하고 분리도를 R이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 그 GC의 분리도와 분리계수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크로마토그램이라는 분석하면 어떤 물질이 나타나면 이렇게 산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시료가 도입된 전부터 일정한 시간이 첫 번째 피크가 나타날 때의 시간을 TR1, 두 번째 피크가 나타날 때의 시간을 TR2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분리계수는 봉우리 간의 머무름 시간이 얘들입니다.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내요. 그래서 분리계수는 두 번째 나타난 봉우리 시간, 머무른 시간분의 첫 번째 나타난 봉우리의 머무름 시간 또는 봉우리의 최고점까지 길이도 될 수 있어요. 시간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리도는 두 개의 봉우리가 분리된 정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척도인데 그거는 뭐냐면 W1 플러스 WT2분의 2TR2 TR1 즉 W1은 뭐냐면 봉우리 하나의 좌우 변곡점에서 접선에 자르는 바탕선의 길이 W2는 두 번째 봉우리의 좌우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자르는 바탕선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요 접선이 자르는 요 길이의 첫 번째 봉우리 W1, W2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그림을 굳이 안 그려도 되고요. 이거는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참고로 머무름 시간, 리텐션 타임이 뭐냐? 시료 도입점, 인젝터를 통해 주입되는 시간으로부터 컬럼을 통과하여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을 머무름 시간. 봉우리의 분리는 뭐냐? 봉우리가 겹치지 않고 완전히 분리되어야 봉우리의 면적의 높이를 측정하여 봉우리를 나타내는 물질의 상대적인 농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봉우리가 분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분리되면 거기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분리계수와
분리도다. 그래서 이 분리 계수와 분리도가 뭐냐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효율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정압이 72mH2, 유량이 280 세제곱미터/미니트인 공기를 이동시킬 때 송풍기의 회전수는 400rpm이었다. 자, 여기 보면 송풍기 회전수, 정압, 유량 이런 게 나왔는데 400rpm인데 이게 동력이 그때 5.5 마력이래요. 그러면 다른 조건은 똑같고 회전수만 400에서 550으로 rpm으로 바꿨대요. 무슨 소리냐? 송풍기 rpm은 송풍기 날개가 돌아가는 속도예요. 즉 분당 송풍기 돌아가는 속도, 회전수를 rpm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volution per minute. 자, 그러면 송풍기의 회전수가 빨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모터에 돌아가는, 축이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력이 그만큼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기비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런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송풍량은 어떻게 되느냐? 송풍량 Q죠. 그 다음에 마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정압은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송풍기의 상사법칙,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닮은 꼴 법칙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풍량 Q는 회전수에 비례해요.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Q, 나중 송풍량은 처음 송풍량에다가 RPM의 변화, 비율 곱하고, 그래서 280에서 400분의 550 해서 원래 얘가 280인데 350으로 유량이 늘어났죠. 그리고 두 번째, 마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해요. 세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5.5인 게 14.30. 그 다음에 정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래서 72였던 게 136.13 mH2. 요거는 요런 그 송풍기의 상사법칙, 즉 송풍기의 닮은 법칙은 회전수가 변함에 따라서 송풍량도 변하고 비례해서 변하고, 정압은 송풍기의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해서 변하고, 마력은 송풍기의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력을 HP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이걸 킬로와트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아요. 킬로와트도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를 바꿔가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송풍기의 상사법칙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좀 알아두시고, 이렇게 문제로 계산 문제도 있지만 이 법칙을 설명하라,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어떤 공장의 유호 굴뚝 높이가 40m였다. 이 유호 굴뚝 높이를 높여서 최대 지표 농도를 2분의 1로 줄이려고 한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고 가정할 경우에 유호 굴뚝 높이를 얼마큼 높이면 굴뚝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멀리 최대 지표 농도를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 단서조항으로 셔튼의식을 적용하고 계산값은 소점 첫째까지 구해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요구사항까지 있어요. 그러면 셔튼의 확산식을 알아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최대 지표 농도를 구하는 셔튼의 식이 있는데, 요게 Cmax는 파이 EU 유효굴뚝 높이 제곱분의 EQ 가로 열고 CYCZ. 요 CYCZ는 시그마 Y 시그마 Z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Y 방향의 표준 편차, Z 방향의 표준 편차인데 확산계수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최대 지표 농도는 지금 유효굴뚝하고 최대 지표 농도만 나왔잖아요. 다른 값은 없어요. 그러면 최대 지표 농도는 유효굴뚝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요를 여러분들 확실히 밝혀내야 됩니다. 이 공식에서. 막말로 이거 전부 다 안 쓰고 요것만 써도 답이 돼요.
최대 지표 농도는 유효굴뚝의 제곱분의 1이랑 비례한다는 것만 알면, 그러면 보세요. 최대 지표 농도가 2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원래는 유효굴뚝 높이가 40이었어요. 근데 2분의 1로 줄어들면 유효지표 농도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걸 갖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식에서 유효굴뚝 높이를 구하니까 56.57이다. 즉 40m의 유효굴뚝을 높여가지고 56.57로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연기의 지표에서의 농도가 2분의 1로 줄어든다. 이런 계통의 그 문제는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알아주시고, 왜 최대 지표 농도가 유효굴뚝의 제곱분의 1이랑 비례하는가는 셔튼의 최대 지표 농도식에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입경 50 마이크로미터 입자의 종말 침강 속도가 20cm/s일 때 중력 침강실의 높이가 10m이라면 이 입자의 100%를 제거하기 위해 요구되는 이론적인 중력 침강실의 길이는 얼마인가? 단 공기 흐름은 측류이고, 이 측류라는 말이 굉장히 이론적으로 사실 측류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측류라고 했고, 함진가스 유속은 1.5m/s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력 집진 장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여기서 먼지가 포함된 가스가 들어와서 거기에 입자가 이렇게 침강되는 그러한 구조라고 생각하고, 측류일 때의 그 효율 공식, 요식을 알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이런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높이를 H라고 하고, 입자가 떨어지는 유속을 VS라고 하고, 여기에 그대로 함진가스가 흐르는 유속을 U라고 할 경우에 이 공식이 나옵니다. 높이 곱하기 침강실을 흘러가는 함진가스 유속분의 길이 곱하기 입자가 떨어지는 속도, 침강 속도. 이 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뭘 구하라 그랬어요? 길이를 구하라 했죠. L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에타가 효율인데 이거 100%라 그랬으니까 1이라고 했고요. H가 높이가 10m라 그랬어요. 그리고 함진가스 유속이 1.5라 그랬으니까 1.5. 그리고 침강속도 이게 VS예요. VS가 0.2/s 하면 요 길이는 75m예요. 엄밀히 말하면 75m면 매우 긴 거예요. 중력 집진 장치가 75m면 여기서부터 엄청 긴 거야. 이제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원래는 75m까지 안 갑니다. 보통 아무리 커도 한 20m 이내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지금 이건 문제에서 이런 조건을 주어졌으니까 75m가 되는데, 여기 키포인트는 뭐냐면 요 침강실의 효율을 구하는 식을 아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어떤 연소로에서 SO2 300ppm인 배출가스가 10만 S/세제곱미터/h로 배출되고 있다. 이 배출가스를 소석회, 여기 소석회라고 했는데, 소석회는 석회석입니다. 석회석이랑 똑같은 의미고, CaCO3 꼭 알아두세요. 세정하여 탈항하고 CaSO4EH2, 요거는 석고입니다. 석고. EH2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석고 문제 낼 때. 회수하였다. 탈항률이 96%일 때 회수되는 석고의 이론적인 양 kg/h를 구하라는데 이것도 다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SO2를 석회석으로 제거하는 석회석법에 대한 반응식을 아셔야 됩니다. 이 반응식을 모르면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어요. 즉 그 반응식을 이렇습니다.
CaCO3와 SO2와 2분의 1 O2 EH2 하면 CaSO4 EH2가 나오고 CO2가 나오는 이런 반응식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여기 원래 SO2는 가스성 물질이죠. 가스성 물질의 1kmol이 차지하는 부피는 22.4 S세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그 22.4 S세제곱미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CaCO3는 얼마가 필요하냐고 나오는 문제도 있는데 여기서는 필요 없고 그 CaCO3랑 SO2가 반응을 해서 나오는 석고는 얼마냐? 그러면 이 CaSO4 EH2O에 몇 킬로그램을 처리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으셔야 되는데 요거의 분자량입니다. CA가 40이죠. 40 플러스 32 플러스 16 곱하기 4 플러스 2 곱하기 2 플러스 16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18에다 2 곱해가지고 하면 이게 172가 나옵니다. 172. 이런 분자량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SO2가 300ppm인데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했으니까 ppm 없어지죠. 그 다음에 어디에 이만큼 있다 그랬어요? 배출가스량 10만, 10의 5승에 이만큼 있다고 그 다음에 탈락률이 96%라 했으니까 96%, 0.96을 곱해줬어요. 그리고 그때 부산물로 나오는 석고는 몇 킬로그램 퍼 아워가 나오느냐? 여기서 아워로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아워가 나와요. 그럼 이게 비례식이죠. 유해가스 처리할 때에 거의 모든 게 비례식으로 문제가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 비례식 22.4분의 172에다가 여기 있는 거 다 집어넣어주면 CaCO3 소석회, 즉 석회석과 SO2의 석회석법에 의한 부산물로 발생되는 CaSO4 EH2O 석고의 양은 시간당 221.4kg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또 둘째 자리까지 내도 되는데 이제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 냈고 채점할 때도 둘째 자리까지 냈어도 되고 또 첫째 자리까지 냈어도 되고 그건 이제 뭐 채점자의 판단에 의해서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입경 300마이크로미터인 구형 입자가 측류 영역에 대기 중에서 낙하하고 있다. 이 입자의 정말 침강 속도는 얼마인가? 그 단위를 보시면 1초당 몇 cm가 떨어지느냐 이거거든요. 단 입자의 밀도는 200kg per 세제곱미터, 공기의 밀도는 1.28kg per 세제곱미터, 공기 점성 계수는 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kg/m 세크이다. 여기 또 요구사항이 있네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요거 스토크식입니다. 정말 침강 속도를 구하는 요 스토크식을 아시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그 인자의 18 곱하기 요거는 뭐냐면 점도예요. 점도 그대로 대입했죠. 그리고 요 로 P 마이너스 로 S는 뭐냐면 요거죠. 200 마이너스 1.28하고 DP는 뭐냐면 30 마이크로메터라 그랬으니까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하면 미터가 되죠. 그거의 제곱. 그리고 9.8 200 마이너스 1.28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0.015 미터 퍼 세크가 되는데 이거 센티미터로 물어봤죠. 그러니까 곱하기 100을 하니까 1.146 센티미터 퍼 세크. 사실 요거 이제 이게 4, 6 이렇게 되는데 5로 반올림 했지만 소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1.146으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가연성분 탄소가 85%, 수소가 13%, 황이 2%로 구성된 중유 1kg을 공기비 1.3으로 연소시켰을 때 배출되는 건조연소가스. 건조연소가스는 건연소가스라 해가지고 GD를 의미하죠. 그 중에 SO2 농도는 얼마인가? 소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일단 건연소가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건연소가스가 얘거든요. 공식이. 그러면 M은 주어지고 AO를 구해야 돼. AO. 즉 AO가 뭐냐면 1온
공기량을 구하는데 이론 공기량은 이론 산소량의 0.21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1.867C 플러스 5.6H 플러스 0.7S. 만약에 이 가연성분 중유 중에 산소가 잇따르면 원래 이렇게 됩니다. 이론 산소량은 1.867C 플러스 5.6 H-8분의 산소 플러스 0.7S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산소가 없으니까 그냥 H 곱하기 0.7, 5.6 곱하기 H, 0.7 곱하기 S 해가지고 그 위에 퍼센테이지를 다 더하니까 11.09 S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러한 그 이론 공기량 구하는 여러분 식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건연소 가스량. GD는 MAO-5.6H인데, 여기 GW도 구하는 공식이 혹시 건연소 가스 아니라 습연소 가스량을 구하라 그러면 MAO 플러스 5.6 H 이렇게 플러스가 됩니다. 이거는 H2O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습은 건은 H2O가 빼기 때문에, 그래서 1.3에다가 여기 구한 11.09, 5.6, 0.13에 13.69인데 그 13.69분의 SO2니까 0.7S예요. 요 SO2 구하는 농도도 알아두시고, 그게 ppm으로 구하랬으니까 10의 6승 곱했습니다. 그래서 1022.64 ppm. 소점 첫째짜리까지 계산해라 그러니까 이거 1022.6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전기 집진 장치의 효율을 90%에서 99.9%로 증가할 경우에 집진극의 면적은 몇 배 증가시켜야 되느냐. 집진극의 면적이 많아야지 효율이 높아집니다. 전기 집진 장치는. 그런데 이 전기 집진 장치의 기타 다른 조건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하면 전기 집진 장치의 효율을 구하는 더치 앤더슨 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식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에타는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Q분의 A W 승 이렇게 했는데, 자 먼저 90%일 때 면적을 A1이라고 하고 그 더치 앤더슨 식에 대입하면 90%가 0.9는 1 마이너스 Q분의 A1 곱하기 W에서 요걸 구해보겠습니다. Q분의 A1 곱하기 W는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넘으면 0.1이 되죠. ln 0.1이 돼요. ln 0.1은 2.303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없어지고 2.303이 되고, 요걸 식일이라고 하고, 99.9%일 때 면적을 A2라고 하고 그대로 대입해서 구하면 6.908이 나옵니다. 그러면 2를 1로 나누어 버리면 요게 거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집진격의 면적을 3배로 늘리면 원래는 90%에서 3배로 늘리니까 99.9%로 집진율이 좋아졌다. 이런 문제는 이 수치를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즉,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 식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더치 앤더슨 식, 전기 집진장치 효율 구하는 식 반드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기상총괄 이동 단위 높이 HOG라고 하는데 0.5m인 충전탑을 사용하여 배출가스 중에 플루오르와 수소를 NaOH 수용액으로 흡수 제거하려고 한다. 제거효율이 99%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충전탑의 높이는 몇 메타가 되어야 하는가? 충전탑의 높이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습니다. 충전탑의 높이는 기상총괄 이동 단위 수에다가 기상총괄 이동 단위 높이를 곱하는 것입니다. 근데 HOG가 0.5m로 되어 있으면 NOG만 구하면 되는데 NOG의 공식이 ln Y2분의 Y1인데 여기서 Y1은 뭐냐면 입구 배출가스에 포함된 HF의 몰 비율, Y2는 출구에 함유된 HF의 몰 비율. 즉 보세요. 흡수율이 이렇게 됩니다. Y1분의 Y1-Y2 곱하기 100 해서 1-Y1분의 Y2 곱하기 100인데, 그러면 Y2분의 Y1은 이걸 정리를 하면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에타입니다. 그런데 이게 99%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99를 대입해요. 그러면 NOG가 4.605가 돼요. 근데 높이가 얘 곱하기 얘라 그랬잖아요. NOG 곱하기 HOG라니까 여기서 NOG가 4.605, HOG가 0.5니까 전체적인 충전탑의 높이는 2.3m. 여러분들이 쓸 때 이거 다 빼도 돼. 이거 다 빼고 여기서부터 이것만 써도 정답이 돼요. 왜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되느냐를 갖다 설명하려고 이걸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여러분들은 이 값이 조금씩 변해도 이 99%가 아니라 98%라고 해도 이 높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설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해 준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원통형 여지를 사용한 스택 샘플러. 스택 샘플러라는 건 뭐냐면 스택이 굴뚝이거든요. 굴뚝에서 그 배출가스를 채취하는 채취 기구의 이름이 스택 샘플러라고 해요. 를 사용하여 배출가스식 먼지를 포집하여 다음과 같은 측정값을 얻었다. 배출가스를 1시간 동안 채취한 먼지 농도, 요 단위를 잘 알아두세요. mg per 세제곱미터 얼마인가. 일단 채취 전에 원통 여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통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출가스가 나가면 여기 먼지가 안에 이렇게 시꺼멓게 차는데, 깨끗한 원통 여지의 무게가 5.4023. 1시간 동안 채취한 원통 여지의 무게가 먼지가 포함돼서 5.4148g이 됐어요. 그리고 가스미터가 습식이 건식인데 하여튼 습식인지 건식인지 모르지만 가스미터 채취한 흡입가스 유량이 시간당 60리터였어요. 그런데 그때 온도가 70도씨 1기압이래요. 그러면 먼지 농도는 먼지의 무게, 즉 여기서 이걸 뺀 값에다가 10의 3승을 곱해준 이유는 이 g이 mg으로 바꿔지니까 10의 3승을 곱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분모는 뭐냐면 세제곱미터로 바꿔야 돼요. 처음에 60리터 per hour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했고요. 60에다가 70도로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요거 온도 보정을 한 겁니다. 273 나누기 213 플러스 70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261.75mg per 세제곱미터. 이거 단위 환산하는 거 잘 쳐다보시고 그 먼지 농도가 mg per 세제곱미터로 단위가 주어졌다는 거, 그걸 확실히 하시고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가연 물질을 반응기를 통해서 99.9%까지 연소시키기 위한 반응 시간을 1차 반응 속도식을 활용하여 구하시오. 그 1차 반응 속도식에서 반응 속도 상수 K 값은 초당 0.01호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1차 반응 속도식의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 공식이 이겁니다. ln C1분의 C2는 마이너스 KT.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100이 들어왔는데 99.9%가 연소가 됐다니까 C는 0.1이죠. 100에서 99.9를 빼니까, 그렇죠? 그래서 100분의 0.1은 K값이 0.015라고 했으니까 대입하고 T입니다. 여기서 T를 구하면 그 T가 뭐냐면 연소되기 위한 반응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면 460.52초가 나옵니다. 간혹 이 문제에서 분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면 여기다 60을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제1회 대기환경 산업기사 기출보건 문제를 해설하는 걸 모두 마치겠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지금 이 문제가 수험생의 기억력으로만 정리돼 가지고 그걸 제가 다시 문제화 시켜서 해설하는 보건 문제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기출 문제와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활용되는 그러한 공식이나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은 100% 흡사하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이제 그 2021년부터 2024년 1회까지 지금 해설을 할 텐데,
그 문제를 전부 다 정리해서 풀어보고 보니까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공식은 그대로 적용하고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온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풀이하면 합격선인 60점 이상을 맞고 최종 합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씩 꼼꼼하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에 따르는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이에 적용하는 수험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